반갑습니다. 조스푸드에서 사업기획팀 팀장을 하고 있는 정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었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344조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10년 동안의 그 대출 상승된 그 규모 자체가 지금 60% 이상 가계대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막 DTI나 LTV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중에 대출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할 때 규제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LTV 제한하고 DTI 제한입니다. LTV가 혹시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예. LTV는 론투 밸류 레이쇼라고 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억 원짜리의 LTV가 허용할 수 있는 수위가 70%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담보를 가지고 7천만 원까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저축은행, 이제 일반 시중권 은행에서는 이게 70%까지 지금 풀려 있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85%까지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70% 정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뭐 자금이 더 필요하면 저축은행 돈을 이렇게 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시중에 대출이 되게 많이 풀려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LTV 제한을 낮춰버리면은 70%로 이번에 낮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고, DTI는 debt to income이라고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럼 좋겠네요. 예. 말하는 거 보니까. 제 연봉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상환금이 있어요. 한 달에 1년 동안 총 빚을 갚고 원금 상환 비율을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DTI 규제가 70%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되게 위험하다. 가계부채라고 하는 거는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집단 대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분양 이제 막 2만 세대 이렇게 막 분양을 할 때 그때 한 번에 나가는 대출들이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계 신용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 부채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금액을 좀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포지션입니다. 한 예로 지금 혹시 부동산 담보대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옛날에는 만기일시 상품이 많았어요. 이게 빌려놓고 이자만 내는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원금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원금을 다 상환하는 구조로 지금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파트를 살 때 거의 대부분이 빚을 안 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빚을 1억이든 2억이든 져가지고 이자만 내는데, 지금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만 내면 되는데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뭐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중에 지금 가게에서는 지금 돈이 지금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고객들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그러면은 은행에선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디서 빌릴까요? 네.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더 상황이 안 좋으면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고. 뉴스를 좀 봤는데, 지금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 효과가 다른 뭐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이 3조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2금융권 신용대출과 3금융권 신용대출이 지금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근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리려고 하는 수요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그 현실입니다. 예. 그 금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금리가 이제 비싼 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마진이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부분은 기준금리는 차입금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이나 예금하잖아요. 그 예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빌려줘요. 근데 최소 그 원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모아가지고 예금 금리를 1%를 줬어.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1%인 겁니다. 네. 거기서 적정 마진을 붙입니다. 2%나 3% 정도? 그러면은 보통 말하는 대출의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금융사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디폴트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안전장치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만큼의 금리는 네가 더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금리가 낮은 이유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수가 되게 많고. 근데 상호저축은행이나 이쪽에서 빌리는 돈이 저축은행이 그 예금을 빌릴 때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만큼 더 높은 거예요. 보통 4%에서 5% 정도 더. 자, 대부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3금융권에서 그 돈을 빌리는 데는 보통 이렇게 돈을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캐피탈 같은 데에서 끌어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든 끌어와가지고 그 금리가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예대마진 넣고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출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그 4% 받는 거 100개 나갔다가 하나 깨지면 그 적자거든요. 그런데 그 3금융권까지 가면은 그 부실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냥 나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난 돈 못 갚아 네가 와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 개인회생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받을 방법들이 막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도권 안에 그나마 있는 그 27.9% 언더로 이제 그 하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 여신 심사 가이드가 굉장히 그 빡세졌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사람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충분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음에 가는 데는 그 아까 말했던 진짜 명동사채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죠. 네. 상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기일시라는 게 있고요. 대출은 원리금 균등분할이라는 게 있고 원금 균등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죠? 돈 빌려주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은 이거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그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이거를 똑같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을 빌려주면은 원리금을 뭐 그 70만 원씩 갚는다. 한 1년 동안. 그럼 70만 원, 70만 원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갚는 거고요. 원금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은 이게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금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돈을 좀 많이 내다가 나중에 가면은 원금만 이제 내는 구조로 가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거는 만기일시 상품이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이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원금 균등 분할이 가장 이자를 적게 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대출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제일 선호를 해요. 이유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를 냈을 때 이제 그 안전하고 이제 그러면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기일시를 하는데 보통 자영업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라도 좀 이렇게 회수하고 싶어요. 그 이자도 많이 받고 싶고. 근데 원금균등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은행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대출의 형태입니다. 네. 장표를 좀 보여드리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이제 나눈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게 원금이네요. 실납입금이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네요. 네. 대출 잔금이 있고요. 그 납입 이자, 그 원금하고 대출 이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원리금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이게 원리금 균등이네요. 85만 1,000원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은 돈을 내는 거고요. 원금 균등분할은 처음엔 86만 원 내는데 다음에는 이제 대출 잔금이 좀 깎여 나갔으니까 여기에서 뭐 그 80만 원, 70만 원 쭉쭉쭉 내려가지고 이게 점점 그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대출 잔금이 12회차에는 0원으로 이제 맞춰지는 구조이고요. 그 당연히 그 만기일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만기일시 상품이란 말이에요. 만기일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대출 이자가 5%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빚으면은 50만 원 그 돈을 이자를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사들이나 이쪽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실제로 내는 돈은 이자는 뭐 10%가 아니고 뭐 7%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대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경험에 입각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일반적으로 대출의 프로세스는 그 대출을 이제 그 대출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부에서 신용하고 담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LTV하고 아까 그 DTI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품 안에 들어오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영업부에서 1차 품위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갑니다. 네. 심사부가 따로 있어서 1차적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업부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이 사람하고 짜고 내가 너한테 대출 얼마 해줄게 나중에 해. 그리고 나 그냥 그 깜빵 갔다 올게. 이러면은 사실은 그 뭐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기표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의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오케이 이거는 나가도 될 것 같아. 금리도 적정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금액도 적당하고 담보나 아니면 신용도 적정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승인이 나면은 이 승인은 난 거 가지고 이제 부릅니다. 은행에 자서라고 그러거든요. 계약서 쓰는 거를. 그래서 그 자서를 받고 그 돈을 이렇게 쏴주는 걸 기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서에 기표까지 해가지고 전체 대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대출 접수는 대출 접수 기간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보통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뭐 3금융권이나 이제 기타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기타 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1금융권은 이제 보통 저희 자영업자 창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대출, 상품성 대출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 국민은행은 잘 안 하고 신한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데가 그 정도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경험상 하나은행이 그 이번에 외환은행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은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게 좀 강해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 금리 많이 받고 좀 많이 나가자 영업적인 게 좀 강하고요. 국내 은행 뭐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이나 이쪽은 그런 게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보수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외환은행에서 매일매일 부자 대출이라는 걸 작년에 그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 대출 나간 게 거의 4천억 원이 나갔어요. 거의 지금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외환은행에서 그 다 창업박람회 나가면 이제 5천만 원 대출 뭐 해가지고 대출 지원 뭐 그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때 그 외환은행이 제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은행하고 이번에 합병이 되면서 이 상품명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를 여전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컨선 자체가 옛날에는 그 지점장 정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출은 지점장이 여기까지는 심사부를 안 태워도 되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정결 권한이 있어서 그게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지점장이 그 싸줄 수 있는 돈이.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은행에서도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5천만 원씩 팡팡 싸줬는데 요즘은 이제 그 대출
왜 금융당국에서는 좀 줄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영업자 대출 중간에 나갔던 것들이 부실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걸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상품성 대출이라고 해서 보통 뭐 5천만 원, 1억 대출 가능이라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1억이라고 걸어놨으면은 한 3천만 원 나가고요. 지금 다들 경험이 영업 하시다 보면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5천만 원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가면은 요거를 하려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제가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지점장님도 옛날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해줬는데 하나은행으로 바뀌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다들 성에 차는 금액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도 사실은 금리를 아주 높여서 우리는 금리를 많이 높여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보통 하이브리스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튀김기를 뭐 1,000만 원짜리 튀김기 되게 고가의 튀김기가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담보가액으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원에 이제 사왔지만 이거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못했을 때 이걸 가져왔을 때 시장에 다시 갖다 팔면은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지? 뭐 이게 한 50%야. 그럼 오케이. 담보 비율 50% 곱하기 70% 해가지고 총 담보는 예를 1,000만 원짜리에 50%에 500만 원에 70%면은 5, 7에 3, 뭐 350만 원짜리 이거는 내가 계속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드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상품성 대출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들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카드론 얼마까지 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쪽에서 신용대출로 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20%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제 포스사 여기 나오셨지만 이쪽에서 업의 분류상 다 대부업이거든요. 지금 표현을 대부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이.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나 포스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품, 서류 이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으면은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말씀드릴 뭐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부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을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신용 담보 평가를 영업부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저 대출 필요해요라고 해서 들어오면은 제 건데요. 개인 신용 평가를 봤습니다. 한국에 두 군데 이제 신용평가사가 있거든요.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같이 뽑아가지고 여기서 신용평가를 하는 로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자체 등급평가하는 기준이 또 있어서 자체 등급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등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이크레딧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1년에 13,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가입을 하면은 거의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나오는 내 신용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조회 건수나 이런 거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좀 판단하고 싶으면 나이스 정보통신에 가가지고 자기 거를 봐야 돼요.